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순회 경선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토요일 26일에 광주에서 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갖는데요. 오늘 지역 유세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고 완전한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5대 권력별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위기 해결사 김동연이 대한민국 경제지도 다시 꼭 그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경선 시작이 되신 이후로 계속 강행군 중이신데 광주에 지금 얼마 만에 찾아오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세 번째고요. 지난번에 제 처가가 이제 신안 임자도인데 태어난 곳이, 그다음에 목포 광주에서 살레시오고를 나와서 처가댁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러 지난번에 한번 들렀었고요. 그 전에는 제주항공 참사 때 그때 분향소를 들렀다가 광주까지 와서 광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세 분 중에서 지금 저희가 날짜를 보니까 가장 늦은 4월 13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대선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황에서 좀 출마 선언이 다른 후보분들보다 좀 늦으셔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배경, 어떤 고민들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 주변에서는 출마를 만류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경선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계시고, 그래서 이 경선에 왜 나가야 되는가가 이제 저로서도 고민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계엄과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선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밖에 나와서 할보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내지 못하면 이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경선에서부터 다음 대선이 반드시 이번 대선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 내란 상황에 대한 종식, 과연 이제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내란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도 12.12 내란과 강주 학살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에서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번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다음에 현역 대통령 중에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계엄을 발표하고 내란을 일으켰을 때 처벌받지 않는 전례를 가지고 또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확실한 단죄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란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거든요.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대개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완전한 내란 종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 이제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란 반대 진영이 연합해야 한다, 연합 정부를 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 빛의 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구상하고 계신 빛의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힘만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을까? 실제 이번에 내란 세력이 얼마나 범위가 넓어지고 뿌리가 깊은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이제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 광화문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그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힘으로 대선을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 힘들을 모아서 국정 운영을 해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연합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할 때도 그 세력과 함께 민주 세력들이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걸 이제 연합 정부가 연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가시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후보님 지사 시절부터 네. 생각하면 이게 사실 이 나라에서 맞습니다. 메가시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로컬에서 이제 지역에서 언론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참신하게 그 당시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도 이 메가시티론 또 지방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네.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네. 구체적으로 이 메가시티론 지사 시절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더 제시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국가적 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심각합니다. 잠재 성장률도 2%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축이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침체 수준이 아니라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수도권이라도 그러면은 뭐 똘똘한 한 채 비슷하게 수도권이라도 잘 키워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 다행인데 수도권마저도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집중되고 너무 가밀화되니까 교통 혼잡으로 인한 한 해 수도권의 손실 비용이 39조 원입니다. 경상남도 1년 예산이 10조 원 조금 넘거든요. 3배 이상의 손해를 길에다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 사무실 비용, 기업 유지 비용 할 것 없이 이제는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과 자본이 몰려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어렵겠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이 지금은 17개 시도로 너무 쪼개져 있으니 수도권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모여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모여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요. 그 권역별로 묶여 있는 지방 정부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앉아가지고 찔끔찔끔 나눠주는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예산철만 되면은 중앙정부 찾아가서 이곳저곳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구걸하게 다니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메가시티별로 1년에 5조 원 내외의 예산을 자율 예산을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부터 먼저 정해서 가는 거죠. 호남을 예를 들면 강주공항 이전이 늘 현안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강주 따로 전남 따로 해결하려니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강주 전남에 메가시티에 5조 원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 이전 과정에 손해를 보는 쪽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광주공항에는 또 새로운 그 필요한 첨단 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들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지역이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 이야기를 이제 지사 시절부터 쭉 해오셔서 많은
뭐 한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예, 예. 메가시티 공약이 뭐 사실 다른 후보들도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다들 한 번씩 언급하는 이슈가 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다행이죠. 그렇다면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런 구호들이 네.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온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추진했었고요. 근데 제가 도지사직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새로운 도지사가 그걸 또 백지화해버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백지화한 제일 큰 이유는 새 도지사가 와서 보니까 부울경의 새 자치단체가 모여서 품은 많이 드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도 각자 예산을 내서 해야 되고 중앙정부 지원은 찔끔 있고 이런 식이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밀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맡겨놓은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정부는 메가시티를 위해서 메가시티 특별법도 만들고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과제로 풀어나가야만 예를 들어 1년에 자율예산 30조를 제가 공약을 했는데 30조면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꼬리표를 달아서 보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90조거든요. 그 3분의 1이면 꼬리표 달지 말고 메가시티에는 5조씩 특별자치도 3개에는 약 2조 내외씩 지원하면 1년에 그 정도 예산이면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앙정부가 지고 앉아서 와서 구걸하게 만들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성장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도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새 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 예. 어떤 입장이신지를 좀 말씀을 사실은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는 내란의 소굴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어느 선진국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한 곳에 근무하게 하는 데가 어느 나라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게 유사시에 만일 그 지역이 1점 타격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시의 핵심 지휘부가 한 번에 사라지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도 가능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다. 쓰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쓰고 바로 다음 대통령 집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거든요. 서울은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세종은 지금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로서는. 안 되면 총리 집무실이 있으니 이 서울과 세종의 집무실을 동시에 쓰자. 특히 세종 집무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각부 장관들은 다 세종에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으면서 장관들을 불러올려요. 이러니 대통령이 자주 늘 보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대상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실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고 장관들은 각 부처는 실제로 책임 정치를 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세종 집무실은 반드시 동시에 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순회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호남권과 뭐 강원, 제주를 포함한 수도권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을 만큼 맞습니다. 또 의미를 예. 강조하셨고 또 예. 영남은 정치적 고향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도 좀 결과가 기대에 네. 좀 못 미쳐 좀 아쉬움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경선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경선을 하면서 현장에서 당원들도 만나고 지난 주말에 합동 연설회를 치렀는데 그 결과가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결과인데 두 가지 느낌이에요. 하나는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시는구나.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대선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물론 그것 때문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강하십니다.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당원들의 마음이 이번 경선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아쉽다면 그래도 그동안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비전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공약을 그 국민들께, 당원들께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TV 토론이 금요일 날 있고 주말 이틀 동안 충청 영남에서 순회 경선하면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견 발표는 가서 했는데 이미 거기 오신 분들이 투표를 다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경선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TV 토론 한번 거쳤고 주말 경선을 했으니 이번 주가 본경선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인 우리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이 토요일에 있고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수도권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가 본경선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합동 연설을 통해서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고 계신데 오는 26일 토요일에 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당원 규모도 크고 뭐 수도권 네. 다음으로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호남에서 얼마만큼 득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네. 광주 전남 관련해서도 공약들 많이 준비하셨죠? 뭐 강주 전남은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여기 이제 방송국에 오기 전에 광주 양동시장에 들러서 시민들도 뵙고 왔고요. 또 제 아내가 아무래도 이 호남 출신이니 신안과 목포, 광주에 있는 지인들이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광주 전남의 사정들을 쏙쏙들이 전해주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거 때마다 그 수많은 공약들을 후보들마다 발표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마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대로만 됐으면 지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거 해줄게. 그리고 그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안 되면은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역 홀대론, 소외론 어김없이 나오고 자 이제는 이런 국가 운영 틀을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약속할 거는 좀 전에 메가시티 공약에서처럼 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을 1년에 5조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조를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하십시오. 강주공항 이전 중요하죠. 강주의 AI 국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산업의 육성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기업들은 지금 뭐 세금 깎아주거나 부지 주겠다, 뭐 다른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해서 첨단 기업들이 오지 않습니다.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가는 제일 큰 기준은 좋은 인재가 있냐 없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아닙니까? 구미와 용인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구미에서는 온갖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원해주겠다는 약속 한 군데 하나 없는 용인으로 가버렸거든. 하이닉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10,000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는데 5,000명 이상이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이라는 겁니다. 구미로 가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력들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서열화되어 있으면서 수도권에서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예산을 지역에 지원해주면 광주의 경우에는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광주 전남대, 한전공대 또 주요 사립대와 함께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AI 분야의 전공학과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집중 육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그걸 교육부가 다 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해서 여기서 인재를 키워내겠다. 그러면 그 인재들이 나오면 그 인재들을 보고 기업이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또 다시 대통령이 공약하고 AI 산업에 이런 인프라 깔아주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만 믿고 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앞두고 있는 호남권 경선 앞두고 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작년에 전당대회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네, 네. 김주관 당시 후보와 맞붙었던 전당대회인데 뭐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지만 광주 네. 전남 전북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득표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네. 투표율 자체가 저조했다는 것이 좀 그 당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독주 체제라고 지금 언론에서 미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이 나중에 본선에 가서 투표율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라고는 좀 믿고는 있지만, 이번 경선 과정이 말씀 주신 대로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새 후보가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다음 해에 쓸 씨앗 종자까지 다 털어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 이후에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새롭게 혁신하고,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 끝없이 지지를 보내주셨던 호남 지역민들, 광주 전남의 지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여러 가지 그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 답답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그래서 이번은 현실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현재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균형을 잘 갖춰서 우리 광주 전남에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께서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파면된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이라고 하는 신당이 창당을 예. 예고했다가 뭐 취소되는 촌극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추진했던 뭐 변호사들과 뭐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정치 노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윤석열 구속 어게인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이번 대선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 세력이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만드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된다. 그 이후에 다음 민주정부가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내란 세력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사회를 대개혁해 나가야만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또 한 명의 지금 행보가 이슈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선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지점인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입장이신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과연 이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지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의 권한 대행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본인이 얘기했던 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이라면 그건 정말 뭐 일종의 어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바꾸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의 대행인 거죠. 더군다나 그런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놓고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 대행의 행보를 보면 이게 대통령의 행보인지 권한 대행의 행보인지 이런 현장 일정들이 많아지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대선 출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그건 국민의힘의 불행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저는 합리적 보수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내란 세력하고 동거하는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죠. 한덕수 대행을 또다시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출마시키는 그런 정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마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공하기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26일 토요일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 경선, 또 27일에는 수도권 등의 슈퍼위크,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합산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김경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의 흠지인 곳에서 2번 낙선하면서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극복의 완성은 호남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나오는 날 완전히 극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호남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호남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은 다 수도권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행태는 이제는 끝을 내야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좋은 인재로 길러져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지역의 정치도 책임지는 이런 지역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 공약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지역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남에 대한 이 지긋지긋한 지역 차별의 벽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깰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케네디 오바마도 40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여의도 초대석 1985년 3월 31일생 만 40세 1개월 나이에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대선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옷이 상당히 상큼합니다. 이제 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전투복입니다, 이게. 전투복인가요? 예. 일단 대선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다, 수단에 불과하다, 칼 썼다고 살인 아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부터 이 계엄에 대해서 발뺌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특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요. 칼을 써가지고 말 그대로 살인을 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 있는 계엄이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죄를 자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칼을 쓴 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창의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계몽용 주장도 그렇고 뭐 이런 표현들이 글쎄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남을 잡아넣는 것만 해봤지 뭐 방어하는 일에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이 법관에게 먹힐 거라 생각하는지 저는 의외로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검사로서는 훌륭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베이철 변호사 셋이 서초동 뭐 어디 근처에서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사진 올리면서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탄핵을 통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개인적인 지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윤 어게인이라는 황당한 구호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피선거권을 상실한 탄핵된 대통령에게 네. 윤 어게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를 아버지로 지칭하는 거는 종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뭐 김일성 어버이 수령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뭐 신격화된 가족 국가 뭐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건데 왜 이런 퇴행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극단적인 대립 정치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최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를 가진 사람들이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척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네. 아니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여기에 너무 국민들께서 상처받거나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재명이 없었으면은 윤석열에 대한 이런 뭐 열광 같은 것도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계엄을 한 상황 속에서 네. 그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부분 강성 지지층이 생겨난 것은 네. 사실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포비아, 그런 공포심 같은 것들이 작동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해는 가지 않는 거죠. 네. 이재명 포비아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만들어준 거는 네. 윤석열입니다. 예전에 윤석열의 위상을 만들어준 건 추미애였던 것처럼 저는 거꾸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키운 거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어설픈 정치인, 어설픈 대통령입니다. 그 두 사람 관계는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요. 네. 지금 이제 형사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 서초동 법정에 네.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받는 과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못 참고 계엄을 일으킬 정도로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해 아닌가요? 적대적 공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네. 그 인간이 적대적 공생이었다가 결정적으로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고생하는 순간에 네. 계엄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해소시켜주는 거랑 살려준 마찬가지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 사고도 없고 결국 자기 내키는 대로 욱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데 뭐 거의 90%인데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숫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때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것이 굉장한 일방주의였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권력과 의회 의석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은 얼마나 일방 통행에 가까운 국정 운영을 보여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람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다대일 구도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50%를 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가 더 많게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미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계속 본인을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윤석열부터 확실하게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사망을 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놓고 대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분이 존재감이 워낙 세고 일주일마다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기 때문에 국면이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네. 그때 본인이 어디 얘기하면서 보수 정당을 뽀개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정당 뽀개는 거는 확실하게 뽀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의 뭐 뽀개고 믹서기에 갈아넣고 지금 거의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대선 출사표 던지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이준석이 나와야 하냐? 지금 뭐 국제적으로 트럼프가 통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나 네. 아니면 중국이 이제 과학기술 굴기를 통해 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과 경쟁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시면은 항상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앉아가지고 별 얘기 안 하시거나 졸다가 걸리거나 아니 우리 윤 대통령은 또
그 욕설 비슷한 거 하다가 걸리시고 뭐 이런 일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 나가서도 할 말을 하고 또 실질적인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네. 국제적인 감각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법률가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과거 얘기만 하고 사실 미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AI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도록 도울지 네. 그리고 모델 같은 것들을 키울 때 어떤 규제를 없애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뭐 100조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네. 사실 좀 공허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만 그걸 받는답시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200조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뭐 포커 하나요? 제가 뭐 받고. 경마장도 아니고 도박장도 아니고 네. 왜 이런 식의 공약 대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저나 안철수 후보 정도 되는 정도가 지금 그래도 좀 구체적인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진 다 그냥 뭐 100조, 200조, 50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지도자들이 네.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네.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 40세 1개월 예. 너무 이르다 좀 더 잊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바마, 네. 케네디, 토니 블레어, 데이빗 캐머런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네. 뭐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음, 이런 사람들 거기다 박정희 제가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40대 때 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박정희는 쿠데타 했을 때 44살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나중에 선거를 했을 때 46 정도로 집권하신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 지도자들이 40대 지도자들이 많고요. 네. 그들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거대 여당의 네. 당 대표를 지내보기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대선 지선 승리도 이끌어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3자 구도의 수도권에서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역할도 해봤습니다. 음. 막연하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네. 너는 어려, 너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 조금 기다려 이런 말들이 사실 다른 영역에서는 전 통용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업가들, 네. 30, 40대 사업가들 많고요. 하다못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회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네. 젊어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치에서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뭔지도 얘기 안 하고 너는 무조건 더 배워야 돼. 너는 더 기다려야 돼. 뭐 숙성돼야 돼. 사실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만약에 시간 보내면 나중에 가면 또 너는 신선하지 않아. 노예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넘어가가지고 국제적인 조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인 조류는 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있는데 30대에 마크롱을 대통령 만들었던 겁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프랑스의 역동성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1969년에 71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면서 40대 기술원 했을 때가 딱 40살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근데 실제로 된 거는 23년 뒤에 됐잖아요. 김영삼. 저는 그런데 만약 그때 김영삼 네. 대통령께서 40대 기술을 펼치고 도전하셨을 때 됐다면은 네. 그 다음에 어쩌면은 민주화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5월 광주의 아픔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긴 40대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됐으면은 전두환도 없었을 텐데. 전두환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민주화가 늦어진 것 네. 이런 것들도 40대 기술은 먹혔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대선 경험 쌓아 보려고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거둘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확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하겠다 그랬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었지만 실제 해냈고요. 그다음에 했을 때 제가 어떤 것을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저같이 새로운 사람이 당선되니까 국민의힘이 소위 서진 정책이라는 네. 정말 호남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고민하는 그래서 지금 아마 광주에 계신 분들은 네. 복합 쇼핑몰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될 겁니다. 사실 광주에 지금까지 지역의 한 당을 몰아줬는데도 그런 민원 하나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제시할 만한 것들은 네. 복합 쇼핑몰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일 것이다. 하다못해 광주 공항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항상 주장해왔고 네. 실제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무안이나 아니면은 함평이나 광주 간의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네. 한 당인데도 조율 못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율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세론을 예. 받고 있는데 상대를 하려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표가 이렇게 합쳐지는 상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DJP처럼 네. 지역 기반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으면은 단일화했을 때 그 네. 표가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니 그럼 단일화를 안 하고도 독자적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까 광주 전남에서도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뭐 당내 지지율이지만은 8, 90%가 나온다는 상황이 네. 결코 그분이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동의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를 생각합니다. 제가 TK 지역에 가서 초기부터 선거운동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TK 지역 주민들의 그런 뭐 사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네. 엿바꿔 먹은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희한한 정치를 하면서 네. 이상한 걸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이제 저는 전국 각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이 싹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다 제가 적임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그래서 본인이 될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동탄에 제가 나갔을 때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동탄에서도 한 선거 열흘 전까지만 해도 네. 20% 차이로 지고 있다가 팍 치고 올랐던 거거든요. 전국 단위 선거가 다르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단위 선거는 미디어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TV 토론의 시청률도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큰 변화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 자신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호남 유권자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스스로를 보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 주민들께도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서 과연 경쟁 없는 호남 정치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광주, 전남, 전북에 대해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정치해왔고 또 지금까지 그 광주나 전남의 아픔에 대해 가지고 전혀 제가 문제될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젊은 세대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저 이준석이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